동탁을 제거하기 위해 결성되었던 반동탁 연합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부 분열과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반동탁 연합군의 사실상 맹주였던 원소는 장안의 조정을 더 이상 한나라의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탁이 헌재를 좌지우지하며 조정을 농단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명분으로 새로운 정통을 세우려는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원소는 조정에서 보낸 연합군 해산 칙사를 노골적으로 살해해버렸습니다. 이는 조정의 권위를 완전히 부정하는 행위였으며 황제를 옹립하던 기존 정치 질서를 스스로 거부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소는 명망 높은 황족인 유를 새로운 황제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원소의 논리는 매우 과격하고 극단적이었지만 동탁 정권과 헌재의 정통성이 워낙에 약해져 있었기에 이에 동조하는 반응은 예상외로 거셌습니다. 당시 원소의 기세는 천하를 압도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원소의 계획은 중요한 변수에 가로막혔습니다. 정작 옹립 대상으로 지목된 유 본인이 완강히 거부한 것입니다. 유는 황제 자리에 오르는 것을 강하게 사양했고 결국 원소의 구상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원소는 기존의 권위를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통성을 세우는데 실패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셈이었습니다. 그 결과 반동탁 연합군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명분과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연합군의 해체와 함께 전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각지의 지방관과 유력자들은 제각기 독립적인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토지를 강제로 빼앗아 겸병하고 사병을 모아 군대를 조직하는 등 점차 군벌화에 나갔습니다. 사실 관리들의 군벌화 경향은 이미 존재했지만 이번에는 황제 자체를 부정하는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명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제 세력을 키우는 데만 몰두하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하나의 권위에 복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천하는 각지의 군벌들이 할거하는 시대, 이른바 군웅할거의 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한나라 왕조의 실질적인 통치력은 무너졌고 명목상의 황제만 남은 상태에서 각지의 실력자들이 스스로 군주나 다름없는 권세를 부리게 된 것입니다. 이 무렵 원소의 독주를 견제하고 있었던 또 다른 유력자 원술은 다른 노선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원술은 여전히 헌재의 정통성을 옹호하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는 서쪽으로 군세를 진격시켜 낙양을 수복하고 동시에 동탁을 처벌하여 황실을 구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소는 유옹립이라는 계획에 실패하여 체면을 구겼지만 원술은 손견을 통해 낙양을 실제로 수복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헌재의 정통을 인정하고 황실을 수호하는 데에 아래 실제 전공을 세운 셈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결과는 원술의 위상을 급격히 끌어올렸습니다. 명분과 실적을 모두 거머쥔 원술은 한동안 천하의 중요한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손견이 낙양을 수복하며 원술의 위세가 커지자 이에 위기감을 느낀 원소는 견제에 나섰습니다. 원소는 회계 출신의 유력자 주왕 또는 주우를 예주자사로 임명하고 원술이 점령한 예주 지역을 공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주왕은 곧바로 군세를 이끌고 예주를 내습했습니다. 그는 전략적 요충지인 양성 등 주요 거점을 빠르게 점령했습니다. 양성은 사해와 예주를 잇는 중요한 교통로였고 현재의 지리로 보면 허창과 노양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노양에 주둔하고 있던 손견 입장에서는 양성 일대를 빼앗긴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특히 물길의 흐름상 만약 양성에 이어 노양까지 장악당하게 된다면 손견군은 예주는 물론이고 사해 방어선까지 포기해야 했고 최악의 경우 남양으로 위험한 후퇴를 감행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주왕은 오화회 지역에서 상당한 기반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형 주운과 동생 주우 또한 지역 유력자였으며 모두 원소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원술과는 명백히 대립하는 세력이었습니다. 비록 주씨 형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적지만 남아있는 단편적 자료를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당시 원술은 남양을 통치할 때 극도로 가혹한 조세 수탈과 전횡을 일삼았고 이로 인해 양주와 예주 일대의 경제 기반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주운이 원술의 잔혹한 통치에 반발하여 대립한 점을 볼 때 주씨 형제의 봉기는 단순한 지역 이권 다툼이 아니라 경제적 파탄과 권력 남용에 대한 저항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중앙정부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각지의 유력자들은 자신만의 군대를 키우고 토지를 겸병하며 독립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주씨 형제의 반발은 결코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견은 주씨 형제의 공격 소식을 접하고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함께 의병을 일으켜 장차 사직을 구하고자 했거늘 이제 역적을 물리치려는 시점에 제각기 흩어져 서로 다투니 내가 누구를 믿고 함께 뜻을 모을 수 있겠는가 라며 깊은 탄식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절망에 머물러 있던 손견은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손견은 휘하의 병사들을 이끌고 주씨 형제와 수차례에 걸쳐 격전을 벌였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 손견은 주씨 형제를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공손찬 전만 보면 손견이 주씨 형제에게
패한 듯한 서술이 있어 혼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손견이 최종적으로 승리했다는 것이 보다 신뢰할 만한 해석입니다. 실제로 후일, 주우는 단양태수로, 주왕은 구강태수로 임명되었다가 원술이 수춘으로 후퇴할 때 결국 그 지역에서 쫓겨났습니다. 단양과 구강은 모두 예주가 아니라 양주 소속이었습니다. 이는 주씨 형제가 예주 지역 점령에 실패했으며 원래 있던 기반으로 후퇴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결국 손견은 주씨 형제의 침공을 막아내며 예주 지역의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손견이 단순한 전투 장수에 그치지 않고 전략적 위기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뛰어난 지도자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양인 전투와 낙양 수복을 통해 군사적 명성을 크게 떨친 손견은 이후 새로운 과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것은 원술의 명령을 받고 형주의 유표를 공략하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손견과 유표 사이에는 별다른 직접적인 원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손견이 유표를 공격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우선 주씨 형제가 원소와 연계하여 예주 일대를 혼란에 빠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표 또한 원소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던 만큼 원수를 중심으로 한 손견 측과 유표는 자연히 적대 관계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손견 개인적으로도 동탁토벌을 완수하기 위해 후방을 안정시키려면 형주의 유표 세력을 제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표는 왕해가 죽은 후 무릉 지역이 아닌 양양에 거주하며 세력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번성, 등연 등은 유표의 영향권에 있었으며 그 북쪽에 위치한 신야 또한 유표의 통제하에 있거나 경합지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신야는 남양군에 속한 지역으로 손견이 주둔하고 있던 노양과는 지리적으로 가까웠습니다. 따라서 유표가 양양 일대의 세력을 확대하는 것은 손견 입장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위협이었고 사전에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손견은 신속히 군사를 일으켜 북진했습니다. 유표는 이에 대응해 황조를 번성과 등연으로 보내 방어를 시도했으나 손견은 거침없이 황조를 격파하고 한수를 건너 양양을 포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손견의 운명은 여기서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황조는 패주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현산 지역으로 퇴각하며 폭병을 배치해 손견을 기다렸습니다. 손견은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신중히 황조를 추격했지만 결국 황조가 준비한 매복에 걸려들었습니다. 영웅기의 기록에 따르면 황조 휘하의 여공이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 치명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손견은 머리가 깨져 전사했습니다. 이렇게 후한 말 가장 용맹했던 장수 중 하나로 꼽히던 손견은 짧지만 강렬한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장수의 최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견의 잔당은 그의 조카 손분이 수습하여 다시 원술 진영으로 귀의했습니다. 하지만 손견의 죽음은 손씨 가문과 형주 세력 간의 감정적 대립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손견의 장남 손책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강동 지역에서 세력을 구축했으며 훗날 손권이 뒤를 이어 오나라를 세우는 기반을 닦았습니다. 손권은 강동 손씨 정권을 더욱 굳건히 세우며 형주에 대한 집착을 더욱 불태우게 됩니다. 이는 훗날 총나라 유비와의 형주 공방전으로 이어지는 갈등의 중요한 불씨가 됩니다. 손권은 229년 스스로 황제에 오르며 동호를 건국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 손견을 추존 황제로 봉하였습니다. 손견에게 내려진 묘호는 시조, 시호는 무열 황제였습니다. 손견은 짧은 생이었지만 죽은 뒤에도 강동과 형주를 둘러싼 역사적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 후대에는 손씨 정권의 시조로서 영원히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 손견은 유비와 주준이 황건적의 본거지인 완성을 공격하는 장면에서 첫 등장을 합니다. 이때 손견은 과거 수적을 퇴치하고 허창의 난을 평정했던 이력으로 간단히 소개되며 이미 무장으로서 이름이 널리 퍼진 인물로 묘사됩니다. 십상시는 손견을 장사태수로 임명하여 반란을 일으킨 우성을 토벌하도록 명합니다. 손견은 이 명령을 수행하여 50일도 채 지나지 않아 우성을 토벌하고 강하 지방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 공으로 손견은 오정후에 봉해집니다. 이후 반동탁 연합에 참여한 손견은 전면에 나서 활약합니다. 호진을 베어 쓰러뜨리고 화웅과도 싸우지만 이 과정에서 원술의 질투 때문에 군량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연의에서는 유관장 삼형제가 호로간에서 여포를 물리치자 원소는 손견에게 다시 사수관을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원술의 부당한 처사에 분노한 손견은 원술에게 항의하지만 원술이 부하 탓을 하자 어쩔 수 없이 다시 출진합니다. 동탁 진영에서는 이각이 혼약을 청하러 손견을 찾아오지만 손견은 이각을 거절하고 쫓아내는 강직한 모습을 보입니다. 화웅이 죽은 뒤에도 여전히 사수관을 지키고 있던 조잠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게 됩니다. 조잠의 항복 덕분에 손견은 반동탁 연합군 제후 중 가장 먼저 낙양에 입성하는 영예를 차지합니다. 낙양에 입성한 손견은 폐허가 된 궁궐을 정비하고 동탁이 파헤친 역대 제왕들의 능묘와 종묘를 수습하며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손견이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전통과 의례를 존중하는 인물로 그려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손견은 우연히 전한 왕조의 옥새를 발견하게 됩니다. 손견은 옥새를 비밀리에 챙겨 장사성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부하 병사 중 한 명이 이 사실을 밀고 와여 원소에게 전해집니다. 이로 인해 원소와 손견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벌어집니다. 원소는 손견을 심하게 의심하고 손견은 격분하여 원소와의 다툼 끝에 병사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거나 칼과 화살 아래에서 죽더라도 원소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결국 손견은 원술의 지원을 받아 원소와 대립하며 장사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원술은 은밀히 유표에게 손견이 돌아가는 길을 방해하라고 지시합니다. 손견은 유표군과 충돌하며 간신히 본거지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후 원술의 밀서를 받고 손견은 유표를 본격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원한과 정치적 대립이 겹친 결과였습니다. 처음에는 손견군이 승승장구하여 연전연승을 거두었지만 혈기 넘치고 다소 경솔한 성미로 인해 적의 유인책에 걸려듭니다. 손견은 산속에서 매복에 당해 화살과 바위에 맞아 장렬히 전사하고 맙니다. 손견의 시신은 유표군이 접수했지만 때마침 오나라 쪽 황계가 황조를 포로로 잡은 덕분에 손견의 시신과 황조를 교환하여 손책이 아버지의 시신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삼국지 평화나 원나라 시대 삼국극에서는 손견이 여포나 화웅을 보자 배가 아프다고 도망치는 식의 개그 캐릭터로 그려진 경우도 있었지만 삼국지 연의에서는 훨씬 진중하고 호쾌한 영웅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연의 속 손견은 비록 단명했지만 무용과 신념을 모두 갖춘 장수로서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삼국지 연의에서 손견은 분명히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지만 실제 정사와 비교했을 때 여러 부분에서 왜곡과 축소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손견이 화웅, 호진, 여포, 동탁 등과 싸우며 거둔 전공 가운데 화웅과 여포를 격파하는 공적은 유비 삼형제에게로 넘어가는 각색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호진을 베는 공은 손견에게 남았지만 이후 화웅과 여포를 물리치는 장면에서는 유비, 관우, 장비의 활약이 중심이 되어 손견의 존재감은 희미해집니다. 또한 정사에서는 손견이 동탁군의 진정한 명장인 서영에게 한 차례 패배한 기록이 존재하는데 연의에서는 이 부분이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원술의 비열한 계략으로 군량을 받지 못해 화웅에게 한 번 지는 장면만 남겨놓았습니다. 이는 손견 개인의 약점을 부각하기보다는 원술이라는 인물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려는 서술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표에게 쫓겨 간신히 살아 돌아가는 장면은 정사에는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의에서 손견을 의도적으로 띄워주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손견의 체면을 깎는 서술이 곳곳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손견이 실제 역사에서 저질렀던 왕의 살해, 장자 살해 같은 사건들은 연의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연의 속 손견은 독립적인 군벌처럼 그려지지만 실제 정사에서는 원술과 긴밀히 연결되어 움직였던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삼국지 연의는 이야기의 흐름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많은 부분을 생략하거나 단순화해야 했습니다. 특히 18로 제후가 집결하여 사수관과 호로간에서 화웅과 여포를 상대하는 플롯이 중요한 구조를 이루고 있었기에 이 과정에서 손견이 왕해와 장자를 죽이는 복잡한 정치적 사건을 삽입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복잡한 요소는 자연스럽게 생략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연의에서는 조조, 유비, 손견이 황건적 토벌 때 함께 만나는 장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지만 삼국지의 삼영웅이 처음 만나는 상징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한 허구적 장치였습니다. 손견에게도 일정 부분 용맹한 활약을 부여했지만 어디까지나 유비 삼형제의 부각을 위한 장치였던 셈입니다. 옥새를 둘러싼 손견의 행보 역시 연의에서는 꽤 부정적으로 그려집니다. 옥새를 몰래 챙기려는 손견의 모습은 상당히 야심에 찬 동시에 치졸한 것으로 묘사되어 연의에서 손견을 긍정적으로 각색해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정사에 따르면 손견은 낙양 탈환 후 주시 형제와 치열하게 싸우고 이어서 유표와 전투를 벌이는 복잡한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이 시기 천하는 이미 동탁 세력, 원소파, 원술파로 나뉘어 각축하고 있었으며 손견 또한 이 혼란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국지 연의는 이야기의 간결성과 드라마틱한 구성을 중시했기에 이런 복잡한 권력 구조를 모두 다룰 수 없었습니다. 손견이 원술의 사욕을 채우는 부하였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동탁 토벌을 위해 싸웠던 것인지는 연의에서도 명확히 그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훗날 손책의 독립, 손권의 강동 통일과 오나라 건국으로 이어지는 큰 흐름을 암시하는 데에는 나간중의 서술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손견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서영에게 한 번 패배했지만 이후 승리를 거듭하며 낙양을 수복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삼국지 연의에서는 손견이 화웅과 여포를 직접 쓰러뜨리지 못하고 호진을 벤 공로 외에는 주목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유관장 삼형제의 활약 덕분에 낙양이 쉽게 굴러온 것처럼 처리되었고 손견의 인상은 흐릿해졌습니다. 또한 삼국지 연의에서는 손견이 옥새를 둘러싸고 추한 야심을 드러내는 모습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오히려 손견의 이미지를 좋게 각색하기는커녕 보다 인간적이지만 동시에 욕망과 갈등에 얽힌 인물로 그려낸 것에 가깝습니다.
결국 나간중은 손견을 완전히 띄워주지도 완전히 깎아내리지도 않고 이야기의 흐름과 삼국시대의 거대한 서사를 위해 필요한 만큼만 손견을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애 속에서는 그를 상징하는 몇 가지 특징적인 장면과 설정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옥새를 둘러싼 사건입니다. 손견은 낙양을 수복한 뒤 동탁이 남긴 전한 왕조에 옥새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원소와 유표가 손견을 추궁하며 옥새 소지 여부를 캐묻자 손견은 내가 정말 옥새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칼과 화살을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맹세합니다. 이 맹세는 단순한 대사가 아니라 손견의 최후를 암시하는 일종의 폭선으로 기능합니다. 결국 손견은 유표와의 전투 과정에서 적의 매복에 걸려 칼과 화살에 맞아 전사하게 됩니다. 삼국지연의는 이런 식으로 장수들의 운명을 미리 암시하는 장치를 종종 사용하는데 손견 역시 그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삼국지연의에서는 손견이 사용하는 명검과 명마도 등장합니다. 그가 사용하는 검은 고정도라 불리며 이는 후대 삼국지 게임이나 여러 창작물에서도 반드시 등장하는 상징적인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정도는 손견의 용맹과 전투력을 상징하는 존재로 그의 무력함과는 거리가 먼 이미지를 굳히는 데 기여했습니다. 반면 손견이 탔던 명마 화종마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습니다. 연애 본문에서는 등장하지만 이후 대중매체나 창작물에서는 고정도에 비해 크게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화종마 역시 손견의 무력과 기동성을 상징하는 요소였지만 어쩐지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하는 이들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손견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상징, 바로 강동의 호랑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별명은 오늘날 손견을 언급할 때 거의 반드시 인용되는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사 삼국지에는 강동의 호랑이라는 별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연의에서는 손견을 묘사할 때 호랑이처럼 용맹하다는 표현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곰 같다는 묘사도 함께 나옵니다. 따라서 연의 원문만 놓고 보면 특별히 호랑이라는 별명을 고정적으로 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용맹한 장수를 수사적으로 호랑이와 같은 존재로 비유하는 상투적인 표현에 가까웠습니다. 강동의 호랑이라는 별칭이 어디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 별명이 손견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상징으로 굳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삼국지 관련 게임이나 소설, 드라마 등 거의 모든 매체에서 손견을 강동의 호랑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별명은 후대 사람들이 손견의 빠른 진군, 화려한 무공, 그리고 짧지만 강렬했던 생애를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강력하지만 거칠고 정의롭지만 때때로 과격했던 손견의 삶을 생각해보면 호랑이라는 이미지는 그와 무척이나 잘 어울립니다. 손견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손견은 황건적의 난 시기부터 후한 말기에 여러 반란을 진압하는 데 있어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반동탁 연합군에 참여했을 때 다른 제후들의 공적을 모두 합쳐도 손견의 활약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연합군의 대다수는 동탁군을 상대로 연패를 거듭했습니다. 원소는 한복의 군량 지원 중단으로 무력화되었고 조조 역시 서영에게 패배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손견 또한 초전에서 서영에게 패배를 경험했지만 빠르게 병력을 수습하고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는 호진을 베고 여포를 물리치며 심지어 동탁마저 격퇴하여 낙양을 일시적으로 수복하는 대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실상 손견 혼자서 동탁군 전체와 맞서 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동탁이 이끄는 서량군은 그 당시 100전 이상을 경험했다는 평을 들을 만큼 노련하고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더구나 하진이 남긴 중앙군까지 흡수했기에 병력 규모 면에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 동탁군을 상대로 손견은 일일이 전투를 벌이며 연전연승을 거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동탁은 결국 손견의 기세를 꺾지 못하고 이각을 보내 화친을 청하기에 이릅니다. 사냥공지기에서는 손견을 이각과 곽사보다 못하다고 평가하는 부하의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동탁은 병사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하지만 지휘관으로서 손견은 탁월하다고 평했습니다. 이는 손견이 내륙의 정규 합동 전투 경험조차 없는 병력들을 이끌고 경험 많은 서량군과 싸워 이기는 뛰어난 통솔력을 보여주었음을 방증하는 대목입니다. 조조조차도 서영에게 패배하며 고생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조조의 군대는 경험도 부족하고 훈련도 미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손견은 불리한 전력을 이끌고 양인 전투에서 화웅을 베었고 이어지는 동탁과의 야전에서도 동탁을 무너뜨려 장안으로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여포가 지키던 낙양조차 공격하여 여포를 패주시키고 낙양을 수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병 전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상황, 그리고 북방 군벌들과 달리 최전방 전투 경험이 부족한 병사들을 이끌고도 손견은 열세를 극복하고 끊임없는 공격으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양적으로 열세였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미흡했던 상황에서 거둔 이 승리는 삼국지의 다른 어떤 무장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대단한 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황건적의 난을 마지막으로 무대에서 퇴장한 황보숭, 주준 등의 인물들과 비교할 때
손견은 그 이후 잠시나마 후한 말 최고의 무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견은 군사적인 능력에 비해 정치적인 역량에서는 분명한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군사활동 역시 정치의 연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손견은 군벌로서 자립하는 데 실패한 인물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손견은 황건적 토벌과 반란 진압이라는 공적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술과의 관계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손견은 원술의 명분을 이용해 잘 사는 지방을 약탈하며 군사력을 유지하는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연의에서는 마치 원술만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지만 실제로는 손견 역시 비슷한 군웅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손견과 원술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공생관계였고 다른 제후들의 후방을 약탈하며 이득을 나누는 행동을 함께 했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왜 손견이 실질적으로 더 유능했음에도 원술 아래에 있었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정치적인 수완과 장악력 면에서는 손견이 원술보다 못했던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손견이 자신을 어디까지나 한실의 무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견은 동탁토벌을 인생 최대의 과업으로 삼고 그 일념으로 군사활동에 전념하다가 짧은 기간 동안 불꽃처럼 활약하다 전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왕예와 장자를 죽인 일남양을 원술에게 넘기면서 후방이 혼란스러워지게 한 1등 손견의 군사활동에는 분명 정치적 미숙함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손견이 군벌로서 살아남을 생각이 별로 없었다면 군사활동과 정치의 연계성 부족을 너무 강하게 비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손견은 군사 통솔력만 놓고 보면 당대 최고 수준의 지휘관이자 실제 전장에서 가장 용맹했던 장수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짧고 강렬했던 생애는 동탁을 두려움에 몰아넣었고 훗날 삼국시대를 이끌게 될 손씨 가문의 뿌리를 다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손견은 전반적으로 과감하고 대담한 무장의 모습을 보이며 그 속에 난폭함과 무례함을 동시에 지닌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로는 동탁이 아직 권력을 쥐고 있던 시절 그의 앞에서 대담하게 사례를 진언한 것, 왕예와 장자를 처형하며 때로는 비열한 방법도 서슴지 않은 것, 우성의 난때 경계를 넘어가면서까지 도적을 토벌했던 1등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손견은 특유의 결기를 보였습니다. 10대 중반의 나이에 강기슭에서 수적대를 혼자 추격하여 그중 한 명의 머리를 베어 돌아온 사건은 그의 대담함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성격은 단순한 무용을 넘어 거칠고 협객적인 기질까지 엿보게 합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이자 손권의 어머니인 오부인의 친족들조차 손견의 성격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손견은 황건적 진압과 서량 반란 진압 과정에서도 공명심과 용맹을 앞세워 과감히 돌진하는 성향을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이를 통해 본다면 손견은 단순히 무식한 장수가 아니라 확고한 충성심과 공명심을 가진 무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국지연이나 후대 중국 학자들은 손견을 충성과 의리를 대표하는 무인으로 그리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견의 잔꾀나 문제적 행적은 축소하거나 무시되기도 했습니다. 가령 왕예나 장자를 죽인 사건은 연의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원술과의 관계 또한 대립구도로 묘사하여 손견을 더 긍정적으로 그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손견은 순수한 용맹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인물입니다. 수적을 쫓아가 목을 베어 돌아온 일화에서도 보이듯 신중함보다는 용맹과 결단력이 앞섰고 우성의 난에서는 경계를 넘어 도적을 토벌하는 월권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성격은 당시처럼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시대에 오히려 필수적인 자질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손견이 동탁을 토벌하기 위해 끝까지 싸웠고 낙양을 수복하고 종묘를 정비하여 제사를 올린 것은 그가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만을 쫓았던 인물이 아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또한 원술과의 관계를 볼 때 손견이 특별히 원술에게 끌려다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합군이 분열하고 원소가 황실을 부정하는 움직임을 보였던 상황에서 원술은 오히려 헌재의 정통성을 유지하자는 주장을 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프로파간다만 보자면 당시의 원술은 손견이 크게 반감을 가질 이유가 없는 비교적 온건한 세력이었습니다. 왕예와 장자를 죽인 것은 명백한 과오이며 특히 장자 사례로 인해 남양 지방에서 손견의 세력 기반에 상당한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군량 확보와 전선 유지라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으며 손견은 이를 끝내 극복해내고 낙양으로 진격하여 동탁군을 무너뜨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손견은 원술과 함께 행동하긴 했지만 이득을 나눠 가진 기록은 손견 쪽에선 뚜렷하지 않습니다. 손견은 주씨 형제와 싸운 뒤에도 남양에서 세력을 틀고 정착하기보다는 끝까지 동탁토벌이라는 대의를 위해 전선을 지켰고 결국 유표와의 전투 과정에서 전사했습니다. 만약 손견이 살아남아 이후 군벌로서 살아갔다면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변질될 수도 있었겠지만 최종적인 행적만을 본다면 손견은 끝까지 한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 충직한 무장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손견은 결코 단순한 무용가도 아니고 순수한 정치군벌도 아니었습니다. 과감하고 과격한 성격, 때때로 거칠고 무례한 행보에도 불구하고
한나라에 대한 충성과 대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운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성격은 협객적이며 호방했으며 동시에 난세의 흐름을 빠르게 꿰뚫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진정한 의미의 난세의 무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손견 개인의 무예에 대해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젊은 시절 수적들에게 덤벼들어 한 명의 목을 베었다는 일화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주로 손견의 용맹함을 강조하는 기록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정사 삼국지 5서 손견전에 따르면 동탁은 손견의 용맹하고 굳센 기지를 경계하여 이각 등을 보내 화친을 청하고 손견의 자제들을 자사나 군수로 천거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손견의 군사적 역량과 위세를 동탁이 매우 경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록을 근거로 손견의 무예가 천하제일이었다고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과장된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손견은 동탁군을 상대로 거의 유일하게 승리를 거둔 제후였고 연이은 전투에서 동탁의 장수들을 격파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따라서 동탁이 두려워한 것은 손견 개인의 무력이 아니라 그가 이끄는 군대의 사기와 손견 본인의 지휘력 그리고 전장에서의 통솔 능력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포가 동탁 휘하에서 활약하던 시절에도 동탁은 손견의 기세를 경계했지만 직접 손견과 1대1로 맞붙어 무예를 겨루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동탁이 손견을 높이 평가한 것도 손견이 과거 서량 반란 진압 과정에서 보여준 군사적 식견과 경험을 높이 산 것이었습니다. 물론 손견에게는 개인적으로 용맹했다는 평가가 꾸준히 따라붙습니다. 황건적 진압 당시 성벽을 가장 먼저 기어오르며 병사들을 독려했다는 기록이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앞장서서 성을 오르는 행동은 보통 수준의 용기나 무예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보면 손견이 개인 무예 역시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황도 존재합니다. 10대 시절부터 수정무리에게 혼자 돌격했던 과거 황건적 토벌 도중 부상당하고 낙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회복하여 다시 전장에 나섰던 일유표와의 전투에서는 소수의 기병을 이끌고 직접 돌격에 나섰던 점 등을 고려하면 손견은 단순히 지휘만 하는 장수가 아니라 필요할 때는 직접 창칼을 휘두르며 선봉에 서던 스타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손견의 무력이 다소 축소되어 묘사되었습니다. 황건적 토벌 당시 성벽을 제일 먼저 올라가 황건적 장수 조홍을 죽이는 장면이 등장하지만 이는 정사 기록을 상당히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연의에서 워낙 과장된 무예의 인물들이 많은 탓에 손견의 무력이 상대적으로 돋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삼국지 전체를 살펴보면 관우, 장비, 조은, 황충, 방덕 등은 별명을 통해 개인 무예의 뛰어남이 강조된 반면 손견에게는 그런 별명이 따로 붙지 않았습니다. 이는 손견이 전장에서 직접 일기토를 벌이는 장수보다는 전투 전체를 지휘하고 흐름을 장악하는 쪽에 더 특화된 인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 무예에 대한 별명이나 칭호가 없다고 해서 손견이 약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전쟁은 개인 무예가 아니라 병력의 경험, 훈련, 그리고 지휘관의 전술 능력으로 판가름나는 경우가 많았고 손견은 이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올린 인물입니다. 결론적으로 손견은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무예를 지녔고 선두에 서서 병사들과 함께 싸우는 장수였으며 지휘관으로서의 용기와 결단력 또한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월적인 무력을 지닌 인물이라 할 수는 없지만 전장을 주도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진정한 전장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삼국지 연의와 후대 여러 창작물에서는 손견이 춘추 전국 시대 초일류 병법가로 이름난 손무, 즉 손자의 후예라는 설정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인식 탓에 손견 또한 학식과 지략을 겸비한 인물로 묘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는 손견이 손자의 후예인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진수의 삼국지에서도 손견의 선조에 대해 아마 손자의 후손일 것이다 라는 추정성 서술만을 남겼을 뿐 명확하게 입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후한 말 혼란기에 급부상한 신흥 호족 가문으로서 손견 가문이 성씨만 같았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손견을 손자의 혈통으로 여기고 학식까지 갖춘 인물로 상상하는 것은 후대의 덫일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손견은 학문이나 병법 이론 측면에서는 특별히 돋보인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정사 기록에 따르면 왕에는 평소 손견을 무식하고 경솔한 인물이라며 무시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손견이 지식인이나 전략가로서 보다는 용맹한 행동가, 무인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견이 단순 무장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일화도 존재합니다. 17세 때 수적을 퇴치할 당시 손견은 스스로 관군처럼 행동하여 수적들을 혼란에 빠뜨린 후 기습을 성공시켰습니다. 또한 손견전 주석 오록에 따르면 남양태수 장자를 죽일 때 병든 척 연기를 하고 친한 사람을 통해 장자를 불러들여 살해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손견이 지략을 전혀 쓰지 못한 인물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러한 일화들은 손견이 전술적으로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한 사례에 가깝고 대규모 전략적 운영이나 장기적인 책략을 구사한 사례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즉 손견은 즉흥적인 기지나 돌파력에는 강했지만
체계적인 병법이나 정치 전략을 펼칠 타입은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견은 처음부터 군사 경력으로만 출발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기에는 문관으로 커리어를 시작한 인물로서 여러 지역에서 행정관으로 일하며 실적을 쌓았습니다. 후한 시대의 지방관 체계에서는 승과 위라는 두 가지 관직이 있었는데, 승은 문서와 행정을 맡는 문관직이고 위는 치안과 병력을 담당하는 무관직이었습니다. 손견은 여러 지역에서 승직을 맡으며 치안보다는 행정과 기록, 관리 업무에 종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재직한 곳마다 평판이 좋았고 따르는 자가 많았다는 기록은 손견이 실무적인 행정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왕해가 손견을 무부라고 무시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 일상적 행정과 부하 통솔 능력 면에서는 꽤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적 능력과 별개로 손견의 정치력은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손견은 동탁토벌이라는 대의를 위해 푹 지나는 과정에서 스스로 왕해와 장자라는 상관급 인물을 제거하는 과감한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물론 당시로서는 군벌 간 대립과 충돌이 잦았던 시기였지만 왕해나 장자를 죽이는 과정은 조심성과 외교적 계산이 부족한 난폭하고 직선적인 행동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후 남양을 원술에게 넘겨주면서 후방 안정 대신 후일 심각한 혼란의 씨앗을 남겼습니다. 결국 원술은 남양을 심각하게 수탈하고 황폐화시켰으며 이는 후일 손씨 가문과 원술 세력 간 갈등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다른 동시대 군벌들, 예컨대 조조가 보여준 치밀한 권력 운영 혹은 동탁이 보여준 초기의 한정을 장악하는 강력한 정치적 수완과 비교하면 손견은 매우 공격적이고 행동 중심적이었으나 정치적 계산과 권력 구조 설계에는 깊은 안목을 보이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견은 본래부터 한나라에 충성하는 무관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했던 인물입니다. 군벌화하여 독자 세력을 구축하려는 정치적 야심보다는 당장의 역적 토벌, 국가 질서 회복이라는 대의를 우선시한 경향이 짙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손견이 보여준 한계 역시 단순한 무능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과 가치관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삼국시대에서 손견은 배송지에 의해 의흥군 중 가장 충렬한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실제로 손견은 평생 동안 한나라를 위해 수적 토벌, 황건적 진압, 동탁 토벌에 몸을 던졌으며 낙양을 수복하고 초토화된 종묘를 정성껏 수습하는 등 한실에 대한 충정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또한 반동탁 연합이 와해되는 와중에도 끝까지 동탁군과 싸우며 목표를 향해 전진했던 점도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도 존재합니다. 남송시대의 홍매는 손견이 왕해와 장자 같은 동맹 제후를 살해한 점, 원술과 긴밀하게 협력했던 점을 들어 손견의 충의를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손견은 자신의 보급과 후방 안정을 위해 상관인 왕해와 남양태수 장자를 죽였고 이는 단순한 개인 감정이 아니라 당시 군사적 상황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한 원술과 손을 잡은 것은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손견이 죽기 전까지 원술은 겉으로는 충신의 모습을 유지했으며 칭제와 같은 대규모 반역 행위는 손견 사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손견은 원술과 연합한 이후에도 여전히 반동탁이라는 대의를 위해 싸웠고 보급로를 지키기 위해 유표를 공격한 것도 충분히 납득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손견은 잔인하고 교활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의 언행과 커리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한나라를 위한 충성심 또한 확고히 드러납니다. 문제는 손견이 난세 초기에 너무 이른 시점에 전사했기 때문에 그의 속마음이나 장기적인 행동을 확인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손견의 충의를 둘러싼 논쟁은 긍정적으로 보든 비판적으로 보든 모두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으며 완전히 단정지을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손견은 평생을 전장에서 살아갔던 무장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과감하고 불같은 기질로 이름을 떨쳤으며 후한 말에 대혼란 속에서 수적을 토벌하고 황건적과 동탁군을 상대로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록 정치적 야망보다는 한나라의 부흥이라는 대의에 가까웠고 군사적 수완은 뛰어났으나 거칠고 직선적인 성정은 때로는 무리수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손견은 난세의 한가운데서 스스로 칼을 들고 역적을 쳤으며 황실의 몰락 앞에 진심으로 애통해했던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짧고도 치열했던 생애 속에서 손견은 충성, 용맹, 그리고 인간적인 약점을 모두 드러냈습니다. 원술과의 협력, 왕해와 장자에 대한 공격 같은 행보는 손견의 복잡한 현실 인식을 보여주지만 그의 전반적인 궤적은 한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군인으로서의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끝내 스스로 군웅의 길로 나아갈 기회를 얻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으나 그의 불꽃 같은 삶은 이후 손책과 손권을 거쳐 동옥, 건국이라는 큰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손견은 시대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마지막까지 몸으로 시대를 밀어낸 무장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